문재인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 북한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지령했다.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되던 가짜 뉴스가 최근엔 보도 채널 특종으로 둔갑할 만큼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일까? 카운터펀치 2부에서는 대한민국 언론을 흔드는 가짜 뉴스의 실태와 대책을 살펴봅니다. 가짜 뉴스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신기했고 이런 일이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뭐 유행어가 될 정도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들은 가짜 뉴스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가짜 뉴스 중에 이게 태풍이 발생을 했는데 태풍에 총을 쏘면 태풍이 사라진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코미디언이 낸 뉴스입니까? 정말로 네. 아이가 이제 총으로 쏘려고 하는 뭐 그런 일까지 벌어졌었다. 정말 황당한 가짜 뉴스였어요. 참 별의별 뉴스가 다 나오는 거. 그것도 뉴욕 타임즈가 북한의 삭감몰에서 북한이 미사일 계속 실험하고 있다. 그것도 결국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그거 가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없던 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언론에서는 그걸 진실인 양 또 확대 재생산했던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네. 네. 주식시장에도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죠. 주식시장에는 보통 이제 증권가 찌라시라고 하는 것들이 찌라시. 예, 대체적으로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찌라시가 무서운 게 이제 한 10개 나오면 그중에 한두 개는 또 진짜로 가짜 뉴스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마냥 무시도 못하고 그러게요. 그렇다고 마냥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뉴스들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MBN에서 그 뉴스 클로징 멘트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으로 박항서 감독이 네네. 월남 축구 선수 대표팀한테 너 열심히 해라. 뭐 그 문구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감동적인 멘트를 했다는 거예요 연습하다가. 네. 그래가지고 제가 클로징 멘트로 박항서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끝냈는데 일주일인가 2주 뒤에 JTBC에서 팩트 체크를 하더라고. 모 방송에서 앵커가 박항서 감독의 그런 멘트를 인용해서 클로징 멘트를 했는데 네네. 사실은 그게 가짜 뉴스였다. 오호.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사과했잖아. 아이고. 아, 정말. 제가 가짜 뉴스에 속았다고 죄송하다고. 아니 근데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 박항서 감독의 그런 그 훈훈한 이야기는 진짜일 가능성이 네. 높은데. 근데 그게 네. 출처가 없었대요. 어떤 블로거가 이렇게 그래요? 써놓은 건데 네. 보니까 그럴듯해가지고 난 진짜인 줄 알았더니. 그 비즈니스석에 있다가 그 저 부상당한 선수 이코노미석에 있는 선수를 불러서 자리를 바꿔줬다. 그 얘기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진짜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그거하고는 다른 되니까 거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 아니 아니 제가 한 얘기는 진짜예요. 가짜 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군요. 아니 이것도 가짜인가요? 아니 그건 진짜겠죠. 그건 진짜죠. 네. 아 근데 우리 최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근거 없는 제가 이야기를. 그거를 아하. 또 썼다가 또 제가 가짜 뉴스를 배포해버린 그런 꼴이 아하, 돼버린 거죠. 그랬군요. 자 도대체 이 가짜 뉴스 우리 좀 정의 한번 내려보고 가죠. 이 정의도 이제 예. 가짜가 될까봐 걱정되는데 가짜 뉴스라는 게 조사를 해봤더니 페이크 뉴스라고 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단어 자체는 최근 생겨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허위, 조작 정보죠. 음모론 같은 것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계에서는 상업적, 정치적 목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물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가짜 뉴스 하면 마치 뒤에 뉴스가 붙으니까 뉴스인 것처럼 왠지 신뢰감이 생기고 가짜인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완전 그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상황들. 지금처럼 가짜 뉴스로 인해서 이게 진짜야 사실 아니야 이런 거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요즘 이제 가짜 뉴스 이렇게 제목까지 붙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 확실히 와닿긴 하지만 예전부터 있었죠. 아주 옛날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가짜 글쎄요, 뉴스. 뭐 우리가 아는 그 서동요, 그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물통에 두고 서동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거 여자 신라 쫓아가가지고 지금 그 일부러 막 아이들한테 퍼뜨린 거 아니에요? 네, 서동이 네. 퍼뜨린 가짜 그렇죠. 뉴스죠. 네. 신라 공주가 부적정어란 행위를 했다. 이게 진짜 가짜 뉴스에 우리 신라 시대 때부터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데 아주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서 근데 결혼했죠. 결국에는 이제 백제로 와가지고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보면 가짜 뉴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서동 개인으로 보면요. 근데 이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 다들 아시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를
활용한 어떤 동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현대사로 보면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해요. 시온 의정서라는 건데 이 자료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유대인 비밀 결사가 세계 정복을 계획하는 이 대화를 여기에 기록한 문서인데 유대인이 전통 사회를 붕괴시키고 언론 매체와 금융 시장을 장악해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개조시키고 노예로 만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요. 이걸 빌미로 해서 당시 나치가 이 반유대주의와 함께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그때 당시에 조선인이 폭동을 저질렀다. 혹은 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우물에 이런, 뭐 독을 탔다. 네, 터무니없는 소문이 퍼져서 6천 명 정도가 되는 조선인 등이 도쿄에서 그렇게 살육당했다는 거죠. 예, 학살됐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관동 대학살인데 이걸 또 누가 만들었는가 봤더니 일본 경찰, 군대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시장에 참 어느 분야보다 가짜 뉴스가 많죠. 네, 주식 시장에서도 보통 이제 찌라시 많이 돌면서 왜 격언 중에서도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식의 격언이 있는 정도로 주식 시장은 반응도 빠르고 먼저 이제 움직여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찌라시 진위 여부 확인보다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더 사람들이 많이 촉각을 세우기도 하는데요. 가장 단적인 사례로 이제 돈스코이오 보물섬 인양하는 이슈가 울릉도 앞바다에 있- 여기가 돈스코이. 맞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직도 그냥 안 하고 중단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찌라시가 돌고 돈스코이오가 이제 군함이 아니라 자금 관리하던 군자금 함선이었다. 뭐 당시 울릉도 주민들이 구해준 러시아 사람들이 금괴를 보답으로 줬다. 뭐 이런 식의 소문이 돌았는데 실상으로는 그냥 조그만 선물을 줬다라는 식으로 이제 돼 있고요. 해당 이슈가 일본에서 처음에 시작을 돼서 일본이 돈스코이오 발굴 작업 착수했었는데 실패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에 도진 실험이 진행했으나 실패하고 2000년에 동아건설이 다시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2001년에 이제 3월에 파산돼 가지고는 상장 폐지됐었고 올해 여름에 또 이제 신일그룹이 다시 이슈화되면서 보물섬 인양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 나왔었는데 그 인양을 위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투자금 유치하겠다고 가상화폐까지 이용해 가지고는 자금 모집했었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가 조작 등의 사유로 구속되고 재판에서는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시면 아주 한번 제대로 네. 다뤘습니다. 돈스코이오 사건. 네. 그러니까 뭐 찌라시가 돌든 어쨌든 간에 주식은 해야 돼요. 갑자기 네? 갑자기 왜 투자 왜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주식은 좋은 투자 네. 자산이죠. 어느 정도에 그러니까 투자하셨습니까? 주식 밥은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말장난 코미디 들어가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이 가짜 뉴스라는 게요. 이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사람을 죽고 살게 만들고 그러니까요. 기업을 망하고 흥하게 만드는 정도의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데 도대체 누가 왜 만드는 걸까요? 네. 뭐 꼭 어떤 특정 단체가 만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사안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데 최근에 그 한겨레에서 제주도 난민 문제 발생했을 때 여기 가짜 뉴스가 꽤 많이 퍼졌었다고 해요. 예멘 난민. 예. 네. 그래서 그 뿌리를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이 스웨덴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92%가 예멘처럼 그 이슬람 난민에 의한 것이다. 라는 뭐 그런 가짜 뉴스가 많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한테는 난민에 대한 공포를 심어준 거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봤더니 한 극우 개신교에서 만들고 이거를 극우 채널들, 유튜브 같은 채널들이 퍼뜨려서 확산이 된 거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었던 것 같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대선 때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종종 등장하기도 하죠. 뭐 댓글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뭐 정치적, 민족적, 뭐 종교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당의 문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모바일, 뭐 인터넷 이런 게 발달하면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이제 전파가 더 빨라지는 경향이 생기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언론에서 체크하고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보다 이게 그래 솔깃하니까 옆 사람한테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하면서 전달해주고 하면서 확장되는 영향이 빨라졌는데요.
또 그거와 더불어서 유튜브나 뭐 이런 채널들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수익이 발생되고 되려 또 이익이 생겨버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하. 이게 진위 여부보다도 좀 더 자극적이고 음. 공격적이고 하는 멘트들을 남발하면서 구독자 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극우 보수 유튜브들이 요즘 아주 인기 상한가라며요. 그 예. 채널 중에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의 이 폐해가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84살 되시고 이제 안성에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한번 올라오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얘 동네 사람들이 이랬는데 문재인이가 북한에다가 쌀을 다 퍼다 줬디야. 어? 아니잖아요. 예? 이 가짜 뉴스가 이 시골 같은데 이거 뭐 한번 전파가 돼 버리면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이게.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아니다 내진 뉴스에서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메시지가 진짜야.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난 진짜를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해 버리셔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진짜냐 아니냐.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인네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나 듣지 다른 분들은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이 참 유튜브 방송 중에 참 좋은 방송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부 그 좀 잘못된 그런 채널들이 이 가짜 뉴스들을 이렇게 퍼뜨리고 있어요. 박철민 기자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극우 채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음. 사실 이게 극우 채널을 이 단어를 저희가 안 쓸 수가 없는 게 대부분 이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문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쓰는 단어들, 뭐 예를 들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식의 이제 단어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한테 뭐 문재인 씨, 문재인 뭐 이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호칭을 쓰기도 하고, 혹은 뭐 가끔 이런 허위 사실, 중병에 걸렸다, 건강 이상하다 이런 설도 제기를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조회수가 100만 건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100만 건? 그렇습니다. 유튜브가? 예,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봤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누적 조회수긴 하겠지만 이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으로 퍼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이라고 하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가짜 뉴스를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야, 이 극우 보수 어떤 거는 100만까지 구독자가 있다는 거예요? 조회수가?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구독자가 100만 명이 아니고 네, 네. 조회수가 100만 조회수. 회다 하더라도 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유튜브 공부를 좀 해봐서 아는데 정상적으로 방송을 만든 이 유튜버들에게 100만 뷰의 이 조회는 정말 꿈의 숫자예요. 그렇죠. 예, 정말 열심히 방송해서 좋은 방송 만들어서 그렇게 보십시오. 이게 꿈이거든요. 아니 요번에 뉴스 나온 거 미국의 어디 꼬맹이 7살짜리 애가 네. 뭐 270억을 벌었다며요. 예. 그 자꾸 또 이렇게 돈 얘기 또 갑자기 하시고. 예. 아무튼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100만 회라는 거. 그래요. 네. 또 어떤 얘기 들었어요, 강민 팀장? 몇 개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뭐 채널 신의 한수 해가지고는 문재인의 이상행동과 건강 이상설, 뭐 채널 건공감리, 북한에게 돈 바치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 외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 금괴 도굴설 뭐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군요. 자, 근데 이 요즘은 말이죠. 이런 저 1인 방송뿐만이 아니라 신문, 방송에까지 가짜 뉴스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네, 그 아시아 경제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국가안보실 사칭한 이메일이다. 청와대한테 이제 확인도 없이 이제 기사를 내면서 3일 만에 이제 오보를 인정했는데요. 또 연합뉴스 있잖아요. 예, 여기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비공개로 북한을 방문 중이다. 이런 아니 연합뉴스 국가기관 통신사인데. 이거 제대로 확인을 좀 하고 이런 걸 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정 전 장관이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2시간 만에 결국 오보로 판명된 거고 문제는 MBC, SBS, 매일경제 그다음에 이런 언론사들이 연합뉴스 이 보도만 믿고 확대 재생산한 거다. 가짜 뉴스가 언론 매체까지 등장하는 게 SNS나 유튜브 채널에서 확산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매체 네. 시대에서 언론의 본연을 지키기 위해서 확인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 확인만 해서도 이런 기사가 안 나. 이번에 또 있어요. 이번 새 예산안 통과되면서 어떤 신문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가 올해보다 2천만 원 연 올라간다.
그걸 통과시켰다는데 사실 그거 틀린 거거든. 200만 원 올라가는 아, 거예요. 그래요? 200만 원. 공이 하나 더 들어가.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천만 원 오르는 거 이거 안 된다. 거의 지금 15만 명 이상이 지금 서명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역시 그 무한 경쟁 시대여서 그렇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자극적인 네. 걸 추구하고 단독 특종 이런 그다음에 거에 확인을 제대로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좀이라도 빨리 좀 해보려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신기한 게 데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각 언론사마다 데스크가 있고 이게 데스크의 역할이 필터링을 하는 역할인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한 것 같고 이게 혹시나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알고도 그냥 그런 음모론적인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더라고요. 워낙 뭐 매체가 진보 보수 다양한 매체들이 있으니까 지금 박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 정치적으로 일부러 호도하기 위해서 그 주제 방향 이런 거 그럴 수도 있겠죠. 윤색을 호도하려고 하는 기사 자체를. 그러나 그런 부분은 있으면 안 될 거고 그렇죠. 팩트로 가야 되는 건데 두 번째는 제대로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나가고 지금 게이트 키핑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기자들만 부지런해서는 안 되고 데스크들도 앉아가지고 이거 정말 맞냐 이거 너 누구한테 확인한 거냐 이런 거를 기자들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스크가 확신을 섰을 때 자기가 거기다 전송이라든가 이 데스킹 승인 하든가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써오면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짜 팩트가 아닌 뉴스들이 생산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그 두 번의 그 강한 소음은 바로 그 결제 도장을 찍는 그 생생함을 지금 표현해 주신 건데, 자 저희가 이렇게 가짜 뉴스가 왜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퍼지는지를 추측해 봤어요. 만약에 규제만 할 수 있다면 이제 근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짜 뉴스의 확산. 규제요? 예. 규제라는 거의 뭐 언론사 자체적으로 규제라기보다는 이 확인 과정을 계속 밟아 나가는 거죠. 이걸 뭐 규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짜로 판명되는 뉴스를 3번 이상 보도한 언론사는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없나요? 글쎄, 뭐 유튜브에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뭐 북한군이 일으켰다는 가짜 뉴스가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민주당에서 그 유튜브 채널 가짜 뉴스 삭제해달라 요청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표현의 자유다 그래가지고. 예. 방법이 없는 거군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게 사실이다, 뉴스다, 보도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의혹이다. 내 생각은 이런데 식으로 해버리면은 할 말이 제재하기가 없네요. 힘들어져서 그런 경향이 좀 있는 듯합니다. 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주식시장은 원체 옛날부터 찌라시, 증권가 찌라시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가짜 루머나 찌라시가 돌면서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거래소에서 이제 조회를 요청하게 되거든요. 네. 해당 기업에다가 조회 공시 요구해가지고는 이러이러한 게 있던데 사실이냐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되고요. 기업이 이를 받으면 이제 그 다음 날까지 1일 이내에 이제 응해서 답변을 하게 돼 있는데 제일제강 해가지고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이랑 돈스코이어 관련 풍문으로 인한 조회 공시 요구 이렇게 들어갔었고 그때 당시에 사실무근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고요. 또 뭐 신세계그룹의 오비맥주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 들어갔을 때 역시나 또 사실무근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면서 핸드폰이나 뭐 이게 접해지면서 증권가 찌라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빨리 퍼지거든요. 주식 안 하는 사람들도 연예인 관련 찌라시나 이런 것들은 가끔씩 받아보면서 막 그러니까 언론 얘기하기도 매체를 통하지는 않지만 네네. 지라시라는 게 뭐 SNS를 확 돌아버리니까 네, 그렇죠. 메신저. 사실상의 어떤 뉴스처럼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파급 효과는 결국 뉴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네. 힘을 갖는 거고. 근데 오히려 그런 음모론 같은 거를 사람들은 더 믿고 싶어하거든. 자극적인. 예. 그렇죠. 와, 그럴 듯하거든. 하죠. 예. 그리고 방금 또 지라시라고 표현하시니까 상당히 부드러워 보입니다. 워낙은 찌라시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박 기자 안 그래요? 네. 표준 말이 아마 지라시 아닐까 싶은데. 네. 네. 찌라시는- 들으시는 분들은 근데 찌라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참고로 저 지라시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중 이렇게 또 야, 깨알홍보. 네, 상당히 와. 거친 깨알홍보. 동작을 또 한번 해주시는 아하 뭐 이런 느낌이신 거죠. 네, MBC 표준 FM 프로그램 중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95.9. 지라시. 예. 네. 아, 제가 하는 건 지라시가 지금은 여성 라디오죠. 시대고요. 예. 네. 허리케인 라디오도 좀 기억해 주시고. 허리케인 라디오 TBS의 허리케인 라디오 많이 좀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가짜 뉴스의 온상 하면은 떠오르는 SNS 하나 있죠. 페이스북.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A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짜 뉴스를 감별하는 거를 좀 기술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내용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면 사용자 이거를 실은 어떤 매체나 이런 데가 되겠죠. 7일 내에 심사를 하고 문제 발생 시 24시간 내에 삭제하거나 차단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위반을 하면 최대 5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640억 원을 물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팩트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 아 지금 약간 불안해. 저 지금 목소리 약간 떨리는데 지금. 네. 네, 확실한 건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 유포할 경우 대개 이제 명예훼손죄 혹은 뭐 전기통신 기본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전기통신 기본법에 있는 위반으로 인한 어떤 핸디캡을 보니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그 헌법에 규제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게 좀 쉽지 않다고 하고요. 현재 그 박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있는데 가짜뉴스 유통 방지법이라는 거를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 박철민 기자가 그 박강원 의원의 인터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 대표 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직접 이 발의 취지와 함께 한계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화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유럽에서는 이미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 이런 말을 쓰고요. 우리 학계에서도 허위 정보로 쓰기로 했고요. 우리 당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짜 뉴스 그러면 마치 그게 뉴스인 것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 조작 정보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가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 허위 조작 정보를 가려내는 팩트 체크 기능 언론사에 그걸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국민들이 뭐가 진짜 정보고 뭐가 거짓 정보인지를 스스로 가려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미디어 바로 읽기 교육, 거기에 붙여서 공적 규제, 그냥 법적인 규제를 보완할 부분을 저는 SNS에서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그런 의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일종의 벌칙 제도를 두는 그런 방안을 제가 법에다가 담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을 그 유통하는 쪽에서부터 자정작용이 시작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혹시 이 법안이 시행됐을 때 효과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데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지금 막혀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은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한계는 완벽하게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허위 조작 정보들 법원의 판단이나 또는 언론사의 팩트체크나 이런 것에 걸러지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팩트체크 기능을 더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해소하면서 법으로 보완하자 이게 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있긴 있는데 그냥 유명무실하네요. 네. 뭐 아니 아직은 있는 게 아니죠. 국회 통과가 통과를 안 아직 됐으니까 못했으니까. 없는 있지도 거지. 않고, 예. 있지도 법적 않고. 규제 자체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네. 보수단체나 야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이제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오늘의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저희가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네. 가짜 뉴스 막을 방법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방송 괜히 했네요. 아니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가 네네. 각자 모든 국민이 각성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이 사실은 언론사가 공포하는 그 모든 뉴스는 100%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환경, 여론 환경 속에 저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네. 일단은 뭐 이 뉴스를 만들어내는 언론사, 기자와 데스크 이런 사람들 자체가 일단 좀 팩트 체크를 확실히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걸 읽는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도 과연 이것이 맞을까? 이 행간을 또 읽는 아주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가짜 뉴스를 막을 수가 없다. 규제할 장치가 없는 거니까. 네. 네. 언론인 스스로 각성하고 자정 그렇죠. 노력을 거기부터 하는 출발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방법에는 없다. 네. 네. 저 투자 관점에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찌라시나 뭐 이런 소문에 의해서 투자를 하실 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급등에 대한 욕심이 앞서가지고는 필요 이상으로 과중하게 비중을 실는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니다, 뭐 이게 사실 무근이다 이래버리면서 크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보통 운동하거나 할 때 낙법을 먼저 배우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덜 다치는 게 공격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투자도 마찬가지로 일확천금을 한 번에 얻는 게 아니라 건전하게 쌓아가는 게 중요하고 다칠 때는 덜 다치게, 그러니까 손해를 볼 땐 손해를 통제하면서 덜 다치도록 투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한 방을 갖고 싶으시면 차라리 로또 1,000원, 5,000원 사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찌라시나 소문에 의한 투자도 안 해볼 수는 없으니까 혹시나 진실일 수 있으니까 소액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만 하시는 게 조금씩 낫다고 조금씩.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또 로또는 이 기금들이 참 좋은 곳에 쓰이고요. 예, 그렇죠. 제가 또 지난주부터 항상 시작. 아 그거 참 축하드립니다. SBS에서 MBC로 바꿨다며요? 예예. 오. 뭐 그렇게까지 짚어서 얘기해 주시. 하여튼 지난주부터 제가 몇 시에요 그거? 8시 45분 토요일에 생방송으로 아. 경찰분들 이렇게 오셔서 야. 아주 삼엄한 경비하에 공정한 추첨하고 있습니다. 자, 지라시에 대응하는 방법. 네. 우리 강민 팀장의 조언이었고요. 박철민 기자도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청자의 몫인 것 같아요. 청취자, 시청자. 그러니까 이거를 소비하는 소비층이 네. 자체 필터링이 될 수 있을 만큼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과학적이거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으니까 믿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좀 방지가 되려면 모든 이익 구조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면 그나마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그 공정한 보도, 진실된 방송을 위해서 해직과 징계를 감수했던 그런 언론인들의 자세가 요즘 이 뉴 미디어 시대에도 정말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아주 귀한 자리 해주셔서 방송 빛내주신 두 분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무거운 주제라 좀 긴장하고 왔는데 네. 많이 웃고 갑니다. 박철민, 기가 막힌 진행 아닙니까? 네. 엄지척, 쌍엄지척. 오늘 최일구 앵커께서도 네, 뭐 서경석 씨 이렇게 매일 저 텔레비전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런 위기 상황을 이렇게 돌파하는구나. 유들유들. 유들유들 전법을 오늘 배우고 가고 아이고 무슨 허리케인 라디오 진행하면서 많이 네. 써먹도록 네, 하겠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예. 애청하겠습니다. 지라시 잘 되길 빌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강민 팀장. 네, 저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청취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러저러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들어야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 팀장 아주 저 경제 전문가, 주식 예. 전문가로서 아주 좋은 방송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오늘 네. 허리케인 라디오 한번 전화 연결이나 이런 거 한번. 아이 좋죠. 예, 예. 나 명함 좀 이따 주고. 네, 네. 저 클로징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 클로징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카운터 펀치가 당분간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20회까지 정말 숨도 안 쉬고 달려왔는데 새롭게 단장해서 다시 찾아뵐 때까지 모두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